여러분들은 현재 한국의 군사적 지위가 세계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건 지금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계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나토 전략회의에서 세계 최고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핵보유국 프랑스의 한 군사 분석가가 한국을 향해 했던 이 발언 때문인데요. 그의 발언이 이렇게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 이유는 그가 이전 국제적인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서슴없이 독설을 퍼부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 최정상급 군사 분석가들을 한순간 술렁이게 만든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장-릭 디퐁이에요. 15년 동안 프랑스의 핵개발부서에서 안보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 나라들이 어떻게 군사력을 사용하는지 연구하는 사람이죠. 센 강이 내려다 보이는 파리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데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30분에 짙은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죠. 그 서류 가방 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비밀 보고서들이 들어있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새로운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누가 누구와 싸울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서들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신문을 읽듯이 이런 자료들을 읽어요. 다만 제가 읽는 신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밀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점이 다르죠. 저는 항상 하나의 간단한 원칙을 믿어왔어요. 오직 숫자만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감정도 아니고 민족적 자부심도 아니고 영웅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차갑고 딱딱한 데이터만이 진실이죠. 정치인들이 자국의 위대한 군사력에 대해 연설할 때 저는 진짜 숫자들을 확인해봐요. 장군들이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때는 실제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죠.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저는 일을 아주 잘하게 되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느 나라가 이길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 나라들 스스로도 모르는 군사적 약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제 보고서는 유럽 전역의 대통령들과 총리들에게 전달되죠. 그들이 제 분석을 신뢰하는 이유는 제가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만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제 사무실 벽은 온통 지도로 덮여 있어요. 군사기지, 미사일 사거리, 부대 이동을 보여주는 지도들이죠. 빨간 피는 분쟁 지역을 표시하고 파란 피는 동맹군을, 초록 피는 핵무기 위치를 나타내요. 세계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고 저는 이 모든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안전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동맹이 우리를 보호해주죠. 러시아는 탱크와 미사일이 많지만 경제가 약해요. 중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저희를 따라오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하기 쉬운 깔끔한 범주 안에 들어맞죠. 그런데 늦가을의 어느 추운 화요일 아침,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가 도착했어요. 봉투는 두툼하고 공식적이었는데 UN 유럽 본부인장이 파란 왁스로 찍혀 있었어요. 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나토 전략회의 초청장이 들어있었어요. 주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 안보 위협이었죠. 이런 회의들은 대부분 지루해요. 각국에서 대표들을 보내서 똑같은 문제들에 대해 똑같은 연설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초청장에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 관한 기밀 브리핑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거의 그 초청장을 버릴 뻔했어요. 이런 아시아, 태평양 회의들은 보통 중국과 북한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이 두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은 핵무기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전쟁을 피하려고 해요.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죠. 북한은 핵무기는 있지만 경제가 약해서 위협만 하고 실제로는 거의 행동하지 않아요. 간단하고 예측 가능하죠. 하지만 뭔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 정보원들이 한반도에서 나온 보고서들로 무척 바빴거든요. 기밀 문서들의 이상한 기술 용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운동에너지 무기나 극초음속 전달 시스템 같은 말들이요. 이런 기술들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수십 년 전에 개발하려고 시도했다가 너무 비싸고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던 것들이에요. 왜 이런 오래되고 버려진 무기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한국에 관한 보고서에 나타나는 거죠? 창밖으로 센 강에 떨어지는 가을 낙엽들을 바라봤어요. 각각의 낙엽은 떨어질 때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가요. 물리 법칙이 어디에 떨어질지 결정하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바람 한 점이 낙엽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요. 저는 제네바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서류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제가 곧 제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관을 산산조각 낼 정보와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항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군사력, 국가적 힘, 그리고 인간 정신에 대해 숫자로 측정할 수 없고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15분 제네바행 기차가 출발해요. 저는 데이터와 분석에 대한 평소의 모든 자신감을 가지고 기차에 올랐어요. 제가 군사력, 국가적 힘, 그리고 인간 정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제네바까지 기차로 4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보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평소의 회의적인 마음가짐을 준비했어요. UN 유럽 본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번 회의도 다른 회의들과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말만 많고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회의실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형광등이 위에서 윙윙거리며 모든 것을 차가운 흰빛으로 비추고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온 10명 정도의 국방 분석가들이 직사각형으로 배치된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어두운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공기에는 커피 냄새와 비싼 서류 가방에서 나는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대부분의 얼굴들은 낯이 익었어요. 항상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스페인의 마리아 산토스 박사가 있었고요. 독일의 클라우스 베버 교수는 앞쪽에 앉아서 모든 것을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에는 일본 방위정책연구소의 타케이로 와타나베 박사가 앉아 있었죠. 와타나베는 저를 좋아한 적이 없고 저도 그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뭔가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 진행자가 한국의 군사 발전에 대한 브리핑을 듣게 될 거라고 발표했을 때 와타나베는 눈을 굴리며 고개를 저었거든요. 첨단 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는 그 작은 나라요? 그가 짙은 일본 억양의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그냥 부풀려진 환상일 뿐이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논리적인 반응이었죠. 한국은 제가 2급 군사 강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괜찮은 군대는 있지만 미국에 완전히 의존해서 보호받고 있죠. 국방 예산도 프랑스보다 작고요. 인구도 독일의 절반도 안 되죠. 그들이 주요 강대국들도 만들지 못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때 앨리스 모건 대령이 방에 들어왔어요. 모건 대령은 키가 크고 실제 전투를 경험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였어요. 금발 머리는 단단히 뒤로 묶여 있었고 파란 눈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여러 리본이 달린 깔끔한 미 해군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리본들은 제가 짐작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동아시아의 군사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가정들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녀는 빨간 글씨로 기밀이라고 표시된 두꺼운 폴더를 열었어요. 그녀가 꺼낸 첫 번째 문서에는 제 분석적 사고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이미지들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미사일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프랑스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것보다도 큰 거였죠. 발사대들은 이동식 건물처럼 보였어요. 현무 5호는 비핵 억지 능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하고 모건이 날카로운 군인다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프로젝터 스크린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술 사양들로 가득 찼어요. 탄두 중량 8에서 9톤. 미사일 총 중량 36톤. 최대 속도 마하 10 이상. 작동 방식 고도 1000km까지 상승 후 자유낙하 충돌. 제 손이 메모를 멈췄어요. 이 숫자들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모두 1990년대에 포기했던 운동에너지 무기의 사양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리가 포기한 이유는 공학적 도전이 해결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어요. 비용이 너무 높았고요. 기술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모건이 있어서 그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미사일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텅스텐 관통 탄두들은 순수한 운동에너지를 통해 핵무기에 가까운 파괴 효과를 달성합니다. 라고 그녀가 계속했어요. 방사능도 없고 낙진도 없지만 전술 핵무기와 비슷한 지면 관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와타나베의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베버 교수는 메모를 멈추고 입을 살짝 벌린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뱃속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중요한 뭔가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죠. 하지만 제 이성적인 마음이 반격했어요. 이건 선전일 거예요. 나라들은 항상 자신들의 군사 능력을 과장하거든요. 한국은 아마 프로토타입 미사일 몇 개를 만들고 실제보다 더 잘 작동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을 거예요. 사진들은 조작될 수 있고요.
사양들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증거를 요구하고 싶었어요.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싶었고요. 이게 진짜일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대신 저는 모건이 발표를 계속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시험 발사 영상을 보여줬어요. 생산시설의 위성 이미지를 표시했어요. 여러 정보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모두 같은 불가능한 결론을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강국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것을 달성해낸 거예요. 가장 나쁜 부분은 무기 자체가 아니었어요. 가장 나쁜 부분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였어요. 한국이 이런 미사일들을 만들 수 있다면 제가 군사 발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린 거예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에 대한 제 깔끔한 분류가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어요. 모건이 발표를 마쳤을 때 그녀는 캐롤라인 리비에 박사가 한국 국방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했다고 언급했어요. 관심 있는 분석가들과 전체 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다고 제안했죠. 저는 제 자신이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회의가 점심시간을 위한 휴식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자리에 남아서 빈 프로젝터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다른 분석가들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속삭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충격이 담겨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군사 발전에 대해 절대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모든 나라를 연구하고 모든 무기 프로그램을 추적하고 모든 전략적 변화를 분석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완전히 놓쳤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회의실을 나갈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왔어요. 제네바에서 돌아온 지 3일이 지나서 저는 파리 사무실에 앉아 평소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그 불가능한 미사일 사양들로 돌아가더라고요. 모건 대령의 브리핑 자료를 적어도 10번은 읽었는데 오류나 과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숫자들은 고집스럽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동유럽의 일반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바라보면서 아침 커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이런 익숙한 문제들은 제 머릿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질문들에 비하면 작고 다루기 쉬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한국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의 최고 엔지니어들도 해내지 못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캐롤라인 리비에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알림음이 들려서 컴퓨터 스크린에서 눈을 들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생소했지만 제목이 제 숨을 멎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한 진실, 천무, 현무 로켓 시스템 분석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또 다른 기술 전문 용어와 신중한 결론으로 가득한 딱딱한 군사평가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첨부 문서를 열었을 때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제가 커피잔에 손을 뻗을 때 손을 살짝 떨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고대 무기처럼 보이는 것의 상세한 그림이었어요. 설명에는 신기전, 조선 왕조 다연장 로켓 발사기 1400년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식에는 수십 개의 화살 같은 발사체가 정연하게 배열된 나무 수레가 보였어요. 오래된 한국 문자로 된 수학적 표기들이 도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사거리, 궤도, 충격 패턴을 계산한 것들이었어요. 캐롤라인의 분석은 제가 군사 혁신에 대해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문장으로 시작되었어요. 현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갑작스러운 돌파구가 아니라 600년 이상 살아남은 전략적 사고방식의 연속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역사적 문서들로 가득한 페이지를 하나하나 스크롤했어요. 캐롤라인은 중세 한국의 로켓 발사기부터 일제강점기의 억압, 한국전쟁의 절망, 그리고 수십 년간의 점진적인 기술 발전까지 공학적 원리들을 추적해왔어요. 문화적, 기술적 연속성이 놀라웠어요. 신기전은 화약을 사용해서 적군 대형의 여러 발사체를 동시에 발사했어요. 현대의 천무 시스템은 고체 로켓 연료를 사용해서 적 목표물의 여러 유도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요. 기본 개념은 이동식 플랫폼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6세기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캐롤라인의 분석은 단순한 무기 기술보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녀가 포함한 지도들이 제 전략 분석가의 뇌를 전에 없던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한반도는 불가능할 정도로 작고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해요. 비무장지대는 나라의 좁은 허리 부분을 가로질러 248km 뻗어 있지만 폭은 고작 4km밖에 안 되거든요. 북쪽에는 북한이 서울 사정권 내에 수천 무니포를 배치해 놓았어요. 남쪽에는 2,500만 명이 서울 수도권에서 살고 일하고 있는데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이에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이전에 계산해 본 적 없는 숫자들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전면적인 포격을 가한다면 첫 시간에 서울에 1만 발 이상의 포탄을 쏠 수 있어요. 도시의 인구 밀도를 생각하면 각 포탄이 수십 명의 민간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한 수학으로 계산해봐도 한국이 대응조차 하기 전에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전략 계획도 아니고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의 사정권 내에 사는 5천만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현실이에요. 갑자기 현무 5호 미사일들이 끔찍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적이 몇 분 안에 당신의 수도를 파괴할 수 있다면 그 위협을 똑같이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핵무기가 효과가 있겠지만 한국은 국제협약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작은 핵폭탄의 위력으로 타격하지만 방사능은 남기지 않는 운동에너지 무기를요. 캐롤라인이 언급한 집속탄도 이런 맥락에서는 논리적이 되더라고요. 북한의 군사 전략은 수천 대의 탱크와 병력을 동시에 비무장지대를 넘어 이동시키는 것에 의존해요. 일반적인 폭탄은 한 번에 하나의 목표만 파괴할 수 있어요. 집속탄은 한 번에 수십 개의 목표를 파괴할 수 있어서 대규모 침공을 흩어진 관리 가능한 조각들로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사무실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저는 군사 능력을 마치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처럼 분석해왔어요.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낸 불가능한 선택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기 시스템만 연구했던 거예요. 캐롤라인의 보고서에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소냐 박 박사와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사진에는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 미사일 연구시설로 보이는 곳에서 실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뒤퐁 박사님이라고 인용된 그녀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밖의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왜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지 물어봐요. 우리가 공격적이거나 군국주의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밤늦게 일할 때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들을 볼 수 있어요. 수백만 개의 개별적인 불빛들이요. 각각이 가족, 아이들, 조부모님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저희는 유럽이나 미국 연구센터에서는 구식으로 여겨질 장비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을 보호하는 것, 그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어떤 한계도 극복하기에 너무 크지 않아 보여요. 그녀의 말들이 제 분석적 냉정함을 종이를 자르는 칼처럼 꿰뚫었어요. 저는 경력 내내 군사 능력을 스프레드시트의 추상적인 숫자들로 연구해왔어요. 미사일 사거리, 탑재 중량, 정확도 측정치들이요. 그 숫자들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제가 미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에 대한 제 깔끔한 분류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제 가정이 붕괴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군사 분석이 순전히 객관적이고 감정이 없을 수 있다는 제 믿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할 의도가 없었던 연구에 몰두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에 대해 읽었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을 공부했는데 그때 나라가 파괴되고 무에서부터 재건되었더라고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배웠는데 한국의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붕괴되어 다시 재건해야 했던 시기였어요. 침략, 점령, 전쟁, 경제적 재앙의 파도가 계속 몰아쳤어요. 그때마다 어떻게든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캐롤라인이 설명한 무기들은 군국주의적 야심의 산물이 아니에요. 계산된 절망의 산물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의 도구들이었어요. 저녁 노을이 제 사무실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제가 더 이상 일주일 전에 자신 있게 제네바행 기차에 올랐던 그 분석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군사력을 이해하는 제 틀이 부서졌어요. 작은 나라들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가정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이해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또 다른 무엇에 대해서도 틀렸을지 모르거든요. 이해를 찾으려는 제 여정이 더욱 낯선 영역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캐롤라인의 보고서를 3번 읽은 후 저는 실제로 이런 불가능한 무기들을 만드는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캐롤라인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소냐 박 박사를 언급했었거든요. 그녀의 연락처를 찾는데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방산업계 네트워크를 통한 신중한 조사로 이틀이 걸렸어요. 마침내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을 때 저는 응답이 없거나 정중한 거절을 예상했어요. 국방연구원들은 기밀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 분석가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박 박사는 몇 시간 만에 답장을 보내며 다음 주 화상통화에 동의해 주었어요. 예정된 대화 전날 밤 저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기술 사양을 검토하고 한국의 국방정책 문서들을 공부하고 한국 이름들을 올바르게 발음하는 연습까지 했어요.
제가 모든 연구에 가져오는 것과 같은 전문적인 냉정함으로 이 인터뷰에 접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캐롤라인이 보고서에 포함했던 사진 때문일 거예요. 박 박사의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가 제가 보통 인터뷰하는 차가운 군사 엔지니어들과는 매우 다른 사람을 암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파리 시간으로 정확히 오후 2시, 서울은 오후 10시에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어요. 박 박사가 제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났는데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 뒤로 전자장비로 덮인 작업대들, 복잡한 도표를 보여주는 컴퓨터 모니터들, 기술 매뉴얼들로 가득한 벽들이 보였어요. 그녀는 연한 파란색 스웨터 위에 단순한 흰색 실험복을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는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어요. 뒤퐁 박사님, 그녀가 약간의 억양만 있는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희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술적 능력과 개발 일정에 대한 표준적인 질문들로 시작했어요. 박 박사는 전문적으로 답변하며 공개 연구 논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뭔가 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비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정말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정중한 기술적 토론을 20분 정도 한 후 저는 제 혼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박 박사님, 저는 15년 동안 군사 개발을 연구해왔어요. 당신 나라가 만든 운동에너지 무기들은 불가능한 것이어야 해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모두 너무 어렵고 너무 비싸서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포기했거든요. 어떻게 한국이 우리가 실패한 것을 성공할 수 있었나요?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전문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무언가로 대체되었어요. 뒤퐁 박사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실패하면 사람들이 죽는 프로젝트에서 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제 연구가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별적인 생명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 연구시설은 서울 외곽의 언덕에 위치해 있어요. 저희 연구실 창문에서 특히 밤에는 아래로 펼쳐진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요. 각각의 불빛은 가족을 나타내요. 숙제를 하는 아이들, 텔레비전을 보는 조부모님들, 가족을 위해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들이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카메라 너머 제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바라봤어요. 저희가 늦게 일할 때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그 불빛들이 저희가 왜 여기 있는지를 상기시켜줘요.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빛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들이 예상치 못한 힘으로 저를 타격했어요. 저는 경력 내내 무기들을 추상적인 능력으로 분석해왔어요. 사거리, 탑재량, 정확도, 비용 효율성이요. 공학적 결정들 뒤에 있는 인간의 얼굴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 박사님, 캐롤라인 리비에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구실이 우리 쪽 연구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첨단 장비에 비해 부족하다고 언급했어요.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녀가 미소 지었는데 긴 시간과 어려운 타협들을 암시하는 피곤한 미소였어요. 맞아요. 저희 장비는 유럽 연구실에서는 구식으로 여겨질 거예요. 저희 예산은 미국이나 프랑스 연구원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때로는 교체해야 할 기구들을 수리해야 하거나 상업용 라이선스를 살 여력이 없어서 저희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동기가 충분히 강할 때는 한계가 무관해지거든요라고 그녀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방어 시스템 개선으로 당신의 가족이 오늘 밤도 안전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죠. 그녀는 화상통화를 통해 연구실을 보여주며 제가 유럽 연구시설에서 보았던 것보다 실제로 더 오래되고 기본적인 장비들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한계에서 나온 혁신들 또한 보여주었어요. 더 많은 자금을 받는 연구실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들이요. 이 분광계는 15년 된 거예요 라고 그녀가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들을 분석하도록 저희가 개조했어요. 저희 프로그래밍 팀이 맞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실제로 새로운 모델들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었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예산 스프레드시트나 장비 목록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캐롤라인이 설명한 무기들은 우수한 기술이나 무제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였어요.
박 박사는 경력 발전이나 과학적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의 연구로 지연되는 매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는 또 다른 하루이기 때문에 16시간씩 일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그녀는 동료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사기업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젊은 엔지니어들이지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돈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한다고 믿기 때문에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요. 뒤퐁 박사님. 통화가 끝나갈 무렵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서구 분석가들이 종종 저희의 능력을 당신들의 능력과 비교해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접근법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능력을 이끄는 정신이요. 저희 설계를 복사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만들어낸 동기는 복사할 수 없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밖에 해가 지는 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방정식의 절반만 연구해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능력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적 토대는 무시한 채 능력만 분석해왔던 거예요. 와타나베 박사는 제 옛날 사고방식을 대표해요. 작은 나라들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에 기반한 무시하는 우월감이죠. 캐롤라인 리비에는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되어 문화적 기억이 어떻게 전략적 사고를 형성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소냐 박은 그 이상이 되었어요. 기술적 도전을 국가적 결의로 변화시키는 정신으로 들어가는 창문이 되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는 파리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각각의 불빛은 삶, 가족, 이야기를 나타내요. 처음으로 저는 만약 서울의 그 불빛들이 매일 위협받는 방식으로 프랑스가 위협받는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무기가 만들어질지 궁금해졌어요. 그 생각이 저를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팔렉스포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심포지엄이 박 박사와의 대화 3주 후에 열렸어요. 저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도록 초청받았는데 잠자면서도 할 수 있는 주제였어요. 발표 슬라이드, 노트, 짙은 네이비 정장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심포지엄 전날 밤 호텔 방에서 달빛 아래 레마우스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저는 제가 준비한 연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도착했을 때 팔렉스포 컨벤션 센터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40개국에서 온 국방 분석가들, 군 장교들, 정부 관료들이 거대한 홀을 가득 메웠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모두 있었어요. 독일의 베버 교수, 스페인의 산토스 박사, 그리고 일본의 와타나베 박사가 세 번째 열에 앉아 이미 지루해하고 있었어요. 제 발표는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점심 직후라 청중들이 보통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유럽 국방 정책에 대한 잊혀질 학술 연설에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오전 세션들을 들으며 이전에 수십 번 들어본 예측 가능한 똑같은 분석들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점심 휴식 시간에 저 자신도 놀랄만한 결정을 내렸어요. 주최자 테이블로 가서 발표 주제를 바꾸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바쁘게 뛰어다니는 스위스 외교관인 코디네이터가 클립보드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뒤퐁 박사님, 초록은 몇 달 전에 제출되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을 바꿀 수는 없어요. 주제는 여전히 전략적 자율성이에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케이스 스터디로 한국의 국방 능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서류에 메모를 했어요. 30분 시간 슬롯 내에서만 하세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인덱스 카드 더미만 들고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유럽 국방 정책에 대한 40장짜리 파워포인트 발표는 제 노트북에서 닫힌 채로 남아 있었어요. 대신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준비했거든요. 강당에는 약 300명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동료들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발표가 거의 없는 졸린 오후 세션이었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제 자신의 무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다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어요. 3주 전 저는 군사 능력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첨단 무기는 무제한 예산과 최첨단 기술을 가진 주요 강국들만이 개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틀렸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캐롤라인이 보여줬던 고대 신기전 로켓 발사기의 사진이었어요. 중세 한국 무기가 제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나타났는데 이 현대적인 컨벤션 센터에서 이상하게 원시적으로 보였어요. 600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은 수십 개의 발사체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그들의 후손들은 방사능이나 낙진 없이 핵무기에 가까운 파괴 효과를 달성하는 운동에너지 무기를 만들었어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와타나베 박사의 지루한 표정이 충격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바뀌었어요.
저는 공학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나타낸다고 이해하게 된 기술 사양들을 계속 설명했어요. 8에서 9톤의 텅스텐 탄두를 가진 현무 5호 미사일들. 요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 1000km 고도까지 올라간 후 파괴적인 자유낙하 충격이요. 이런 무기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미국은 1990년대에 운동에너지 연구를 포기했어요. 프랑스는 그 기술이 비실용적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 러시아는 너무 비싸다고 결론지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 모두가 실패한 곳에서 성공했어요. 제 이해를 바꾼 지도를 보여줬어요. 수천 개의 북한 포병 장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서울의 불가능한 지리적 위치였어요. 어떤 분쟁이 시작되더라도 수백만 민간인이 죽을 수 있다는 수학적 데이터가 있는 곳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분석이 아니에요. 목소리에 더 힘을 주며 말했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의 사정권 내에 사는 5천만 명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강당이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현무 5호 시험 발사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대한 미사일들이 성층권으로 올라가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극초음 속으로 움직이는 텅스텐 관통체가 종이처럼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인간 결의의 소프트웨어는 무시한 채 하드웨어만 분석해왔어요. 한국은 국가적 생존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능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을 볼 수 있는 연구실에서 구식 장비로 16시간씩 일했던 소냐 박 박사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녀는 동기가 충분히 강할 때 한계가 어떻게 무관해지는지 설명했어요. 6세기에 걸친 한국의 열세였던 문화적 기억이 어떻게 주요 강국들이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전략적 사고방식을 만들어냈는지 설명했어요. 집속탄, 운동에너지 무기, 극초음속 전달 시스템들, 이것들은 궁극주의적 야심의 산물이 아니에요. 계산된 절망의 산물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의 도구예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저는 준비된 노트를 완전히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군사 능력을 추상적인 숫자로 연구해왔어요.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쳤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그 숫자들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인간 정신 말이에요. 한국은 진정한 전략적 힘이 무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그것들을 사용하려는 꺾이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마쳤을 때 잠시 동안 강당이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어요. 몇 초 안에 방 전체가 몇 분 동안 계속되는 것 같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터져나왔어요. 와타나베 박사가 천천히 일어서서 연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에게서 볼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경의 제스처였어요. 수년 동안 알고 지낸 동료들이 놀라움과 축하의 표정으로 무대에 다가왔어요.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젊은 한국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뒤퐁 박사님, 오늘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박사님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전문가가 처음에는 저희 나라를 그저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하셨다가 지금은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하고 변호해 주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무엇이 박사님의 마음을 이토록 크게 바꾸게 만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제네바 호수의 고요한 물결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한계를 넘어서는 의지였어요. 소냐 박 박사가 15년 된 낡은 장비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해내는 모습에서 600년 전 신기전부터 현무 5호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서 그리고 서울의 불빛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수많은 이름 모를 영웅들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창의력에 있어요. 이런 정신이야말로 어떤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다른 누군가를 이해할 때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